예, 방금 소개받은 신호철이라고 합니다. 저는 카이스트에서 로봇하고 생체 역학을 전공을 했고, 지금은 애트리에서 선임연구원을 근무하고 있고, UST 겸임 교수로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명상과 태극권을 한 20년 정도 공부해오고 있습니다. 먼저 알렉산더 테크닉에서,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드릴 게 알렉산더 테크닉의 핵심 원리인데, 먼저 테크닉이 뭘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귀여운 곰한테 아직 자전거를 잘 못하죠. 근데 오른쪽에는 자전거를 타고 신나게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스키장에 처음 온 초보 스키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신나게 타고 있죠. 그리고 왼쪽은 수영을 못해서 물속에서 지금 호적거리고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에는 신나게 재밌게 수영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 조건도 같고 환경도 동일합니다. 황금으로 만든 자전거를 갖다 준다고 해서 자전거를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조건도 같고 환경이 같은데 어떤 적절한 테크닉이 없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에 스키 초보를 예를 들어 보면 아마 스키를 좀 타신 분들을 이해하시겠지만 스키를 타는 거는 전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근데 스키란 그 테크닉이 없기 때문에 이 스키 초보자는 정말로 어렵고 힘든 경험을 스키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고 싶을 때 갈 수도 없고 멈추고 싶을 때 멈출 수도 없고 부딪히고 넘어지고 다치고 어렵고 힘들죠. 그렇지만 스키를 탈 수 있다는 적절한 테크닉만 있어도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자유롭게 스키장에서 놀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자전거나 수영이나 스키는 이렇지만 인생에 있어서도 이런 테크닉이 있다면 아마 동일한 환경에서 처해 있더라도 전혀 다른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거를 유추해 볼 수 있겠죠. 다음에 알렉산더 테크닉, FM 알렉산더에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고상균 교수님이 잘 소개를 해주셨지만 지금 보시면 넓은 벌판에서 사다리를 놓고 소녀가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FM 알렉산더가 소녀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때 FM 알렉산더가 저 소녀에게 뭘 가르쳤는지는 지금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한번 비교를 해보죠. 지금 저 소녀 때 나이에 있는 우리나라 학생들은 어떤 거를 배우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교실에서 의자에 앉아서 수학 공식이나 영어 단어를 머릿속에 막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을 받았던 아이들하고 이런 넓은 장소에서 이런 사다리에 올라가서 뭔가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는 저런 학생들하고 그러니까 삶의 질이 전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FM 알렉산더가 이렇게 소녀에게 어떻게 앉아있는지에 대한 자세를 가르쳐 주고 계신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배우셨겠지만, 저희는 한 20년 동안 학교에서 의자에 앉아서 여러 가지 공부를 배웁니다. 그렇지만 정작 어떻게 의자에 앉아있는 것이 바른 거에 대해서는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배우지 못하면서 머릿속에 여러 가지 시험을 잘 치기 위한 그런 지식들만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리고 어린애들한테 뭐를 설명해 보신 분들은 아마 이해하시겠지만 애들한테 뭐를 설명해 보면 자기가 뭔가를 알고 있는 것에 대한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근데 이런 어린애들한테 뭔가를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어떤 그 분야에 대해서 깊이 있는 뭔가가 있지 않으면 이런 어린애들한테 뭔가를 가르칠 수는 절대 없습니다. 알렉산더 테크닉은 기본적으로 조화롭고 자유롭고 효율적인 삶을 위한 기술입니다. 근데 말은 참 좋은데 처음엔 너무 막연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자세와 움직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 자세와 움직임에서 알렉산더 테크닉의 원리를 체득하면 이 체득된 원리가 다시 삶 속으로 자연스럽게 발현이 됩니다. 그래서 종국적으로는 삶이 바뀌게 되는 거죠. 알렉산더 테크닉이 단지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자세 교정법이라고 알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그거는 아마 이 단계만 따로 이 과정만 봤기 때문에 아마 그런 표현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본래적으로는 이 자세의 움직임은 이 삶 속에서 발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자세를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는 책을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자세를 바꾸면 왜 인생이 바뀔까요? 생각해 보면 자세가 바뀐다는 것은 존재 방식이 바뀐다는 겁니다. 이 자세라는 건 단지 어떤 육체적인 어떤 모양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어떤 자세라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식으로 존재하고 있는가를 함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가 바뀌려면 존재 방식이 바뀌어야 되고 존재 방식이 바뀌면 자세가 바뀝니다. 그러면 당연히 인생도 바뀌겠죠. 제가 계산을 해보면 지표면에서 인체에 작용하는 대기압을 계산해보면 한 15톤 정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의자에 앉아 계시지만 지금 15톤 정도 되는 덤프트랙 무게가 여러분을 이렇게 찌그러뜨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이게 너무 저 힘이 너무 무거워서 난 도저히 못 살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안 계실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물리법칙이 정확하게 우리를 균형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톤 트럭으로 대기압이 우리를 찌그러뜨리고 있지만 물리법칙이 정확하게 우리를 그 힘에 반해서 정확하게 균형을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기압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근데 중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중력은 몸무게가 많이 나가봐야 한 100kg 정도 나가시죠. 그 아까 말씀드렸던 대기압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존재와 중력으로부터 자유롭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 다들 이렇게 중력 때문에 눌려져서 찌그러져 있습니다. 더욱더 심각한 거는 요즘 이렇게 이 사진도 있지만 요즘 이런 스마트폰이나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전자기기들이나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이런 어린애들조차도 중력에 이렇게 눌려서 찌그러져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나이가 들어서 찌그러지는 상태였지만 지금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중력에 눌려서 찌그러져서 이렇게 지내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 나이 때부터 이렇게 지내면 나이가 들어서는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아마 발생을 할 겁니다. 근데 원래 우리는 저렇게 중력에 눌려서 찌그러져서 지내도록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우리 어린아이들은 중력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로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기기들이나 도구들이나 여러 가지 문명화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자세가 찌그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테크닉을 배운다는 것은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런 자연스러운 상태로 회복하는 거죠. 알렉산더 테크닉을 배운다는 것은 새로운 것을 뭔가를 배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뭔가를 비우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탈학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갖고 있던 원래의 본성을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알렉산더 테크닉을 배운다는 것은 결국 이런 핵심 원리들을 터득하는 건데 핵심 원리들의 대표적인 것을 꼽아보면 프라이머리 컨트롤이 있고요. 이거는 중추 조절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렉션, 이거는 나중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방향성과 지시어라고 번역을 할 수 있고요. 다음에 이니비션은 자제하기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라운딩은 접지 내려놓기라고 번역할 수 있고 넌두잉은 무의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꼽아본 게 5가지고요. 그 밖에도 다른 여러 가지 원리들이 있습니다. 이 원리들은 결국 관찰하고 인지하고 깨어있는 상태에서 발현되는 기능들입니다. 알렉산더 테크닉을 배운다는 것은 결국 이런 핵심 원리들의 실천적이고 경험적인 재발견 과정을 의미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그라운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몸과 몸의 모든 부분은 매 순간 몸의 다른 부분들하고 주변 환경들하고 지구하고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돌이 이렇게 놓여 있는데 이 돌을 몸이라고 가정해 보면 이 돌들은 다른 돌들에 대해서 각각의 돌들은 지구에 대해서 이 돌들이 놓여 있는 이 지면에 대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돌이 놓여 있다는 것은 단지 그냥 혼자서 놓여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존재들과의 어떤 그 연관성 속에서 존재를 하는 거죠. 결국 지구와 올바르게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 상호작용은 자신을 지구에 온전하게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보시면 돌이 이렇게 똑같이 돌이 쌓여져 있지만 이거는 돌무더기가 무너져 내려 있죠. 그렇지만 이쪽을 보면 똑같은 돌이지만 조금 다른 상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를 보면 사람 몸인 206개 정도 되는 뼈로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 올려져 있죠. 결국 자기 자신을 지구에 온전히 내려놓는다는 것은 몸의 바른 기능적인 정렬 상태를 유지하면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때 지구와 신체의 중력과 힘에 대한 역학적 동력가 활성화가 되고요. 그라운딩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정리적인 섭취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빌딩에 보면 피레침들이 있는 건 다들 아시겠죠. 그리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집의 콘센트에 보면 이런 접지단자가 있습니다. 이런 접지단자 빌딩의 피레침들은 지면과 정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면과 정기적으로 연결되면 이런 정기적인 충격이 오더라도 항상 정기적인 평형과 균형 상태에 있을 수가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체가 이렇게 있을 때 중력에 대해서 우리 인체가 이렇게 눌려지게 되겠죠. 빌딩에 번개가 치는 거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런 중력이 우리 인체를 짓누르고 있지만 역학적인 통로, 그러니까 이건 정기적인 통로와는 좀 다른 개념이죠. 역학적인 통로가 활성화가 되면 이거를 역학적인 접지 상태라고 부릅니다. 활성화가 되면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은 중력과 힘에 대해서 평형과 균형 상태에 있게 됩니다. 이런 평형과 균형 상태는 자유롭고 효율적인 자세와 움직임의 바탕이 되죠. 왼쪽에 보시면 돌들이 이렇게 나란하게 놓여 있는데 이건 정적인 정렬 균형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적인 정렬과 균형 상태가 항상 정지된 상태에서만 존재하느냐? 그것이 아니고요. 이거 혹시 타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세그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그웨이는 어떤 건가 하면 이렇게 막대기를 이렇게 균 잡고 있을 수가 있죠. 이런 것처럼 바퀴를 적당하게 잘 돌려서 이 위에 타고 있는 사람이 그냥 힘들리지 않아도 저절로 얘가 바퀴가 균형을 잡아주도록 바퀴가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21세기 최고의 발명품 중에 하나로 꼽혔던 것인데 이것은 왼쪽에 보신 것과 다르게 동적인 상태로 정렬과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 지금 걸어가고 있죠. 근데 이 세그웨이가 21세기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이야기됐던 적이 있지만 그것에 비해서 사람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고도의 동적인 정렬 균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복잡한가 하면 세포가 약 100조 개가 있고 근육이 650개가 있고 뼈가 200개가 있고 관절이 100개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신경계, 호흡계, 순환계, 소화계, 면역계, 내분비계 등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이 가동이 되고 있죠. 그에 반해서 이 세그웨이는 굳이 비슷하게 비유를 하자면 뼈는 한 서너 개밖에 안 되고 관절도 두세 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육도 2개밖에 안 되는 거고요. 비교했을 정도로 이렇게 복잡한 상태로 정렬과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FM 알렉산더가 발견했던 것은 이 정도로 복잡한 시스템은 현대 아마 슈퍼컴퓨터로도 실시간으로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FM 알렉산더는 이런 복잡한 정렬 균형 시스템이지만 이 중에 굉장히 핵이 되는 중심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신 거죠. 사람이 저렇게 걷고 있을 때 FM 알렉산더가 발견했던 것은 이 복잡한 시스템의 핵심되는 정렬 균형은 이 머리와 목의 균형 상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하신 겁니다. 해부학적으로 보면 경추 1번과 두개골이 이런 지렛대의 받침대와 같은 구성을 하고 있고요. 무게중심이 약간 이 중심점보다 앞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과 근막과 인대들이 뒤쪽에서 이 균형을 잡아주고 있고요. 인체가 굉장히 복잡한 균형 상태에 있지만 결국 이 모든 균형 상태를 가장 통틀어서 핵심적으로 조정하고 있는 것은 이 머리와 목의 균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FM 알렉산더가 100년 전에 발견을 하셨던 거죠. 인체의 모든 움직임은 이 목과 머리의 정렬과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하신 겁니다. 근데 이 머리와 목의 움직임은 인체뿐만 아니고 모든 척추동물 움직임에서 바탕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고양이가 있고 고릴라가 있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주된 움직임 방향이 이렇게 이쪽으로 움직이지만 동시에 척추가 이 상태, 그러니까 평형 상태에 있습니다. 고릴라 같은 경우에는 주된 움직임 방향이 이쪽이지만 척추가 약간 기울어진 상태에 있고 사람은 극단적으로 움직이는 방향과 척추가 90도로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쇠사슬을 이렇게 끌고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쇠사슬이 있는데 쇠사슬을 앞쪽 방향으로 당긴다면 이 쇠사슬은 잘 균형 잡힌 상태로 자연스럽게 잘 따라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쇠사슬이 인간의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90도가 됐기 때문에 이런 쇠사슬을 이렇게 두고 이렇게 끌고 오면 쇠사슬이 굉장히 불안한 상태로 이렇게 균형 유지되게 됩니다. 그래서 레발짐슨 같은 경우에는 머리의 움직임이 척추의 움직임을 이끌어내서 본능적으로 자동적으로 유지되도록 되어 있지만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 중추 조절이 굉장히
영향받기 쉬운, 그러니까 취약해지기 쉬운 그런 해부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프라이머리 컨트롤은 단지 움직임뿐만이 아니고 결국 머리가 불안정하다는 것은 뇌가 불안정하다는 것이고요. 이 뇌가 불안정하다는 것은 뇌와 뇌신경계의 영향을 받는 모든 시스템들이 불안정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프라이머리 컨트롤이 깨진다는 것은 단지 그냥 움직임이 불편해진다는 것을 넘어서서 호흡계, 순환계, 소화계, 내분비, 면역계 등 이 뇌와 신경의 영향을 지배를 받는 모든 신체 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디렉션인데요. 먼저 디렉션이 어떤 것인지 설명드리기 전에 직관적으로 한번 이해해 보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은 디렉션이 없는 상태고 오른쪽은 디렉션이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왼쪽은 디렉션이 없는 상태이고 오른쪽은 디렉션이 잘 유지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 그림은 아마 조금 이해하기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왼쪽은 디렉션이 유지되지 않은 상태고 오른쪽은 디렉션이 잘 유지된 상태입니다. 이 디렉션을 굳이 단어로 말로 표현을 해보자면 인체의 자세와 움직임에 있어서 뼈와 근육, 인대, 근막, 내장기관, 물리적인 힘, 에너지, 의식 등이 얼마나 잘 정렬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로는 생각과 언어를 통해서 이거는 알렉산더 테크닉에서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사용해서 통합적인 정렬을 이루기 위한 방법과 과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원래 영어 단어에서 디렉션은 방향성과 지시어란 두 가지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하나의 단어이지만 우리나라 단어에는 이런 하나로 나타낼 수 있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향성과 지시어라는 두 가지 의미로 동시에 번역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나는 내 자세를 올바르게 통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올바른 자세를 배워서 자세 펴, 허리 펴, 어깨 펴 이런 식으로 내 자세를 통제하려고 보통 합니다. 그런데 FM 알렉산더가 또한 100년 전에 또 발견하셨던 것은 자세라는 게 결국 근육과 인대와 뼈, 내장기가 근막, 뇌신경계 등 모든 시스템들의 종합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일부 근육은 골격근, 내장, 심장근에 이루어져 있고 이 골격근조차도 운동 근육과 자세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의지와 힘으로 그것도 일시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범위는 이 모든 시스템 중에서 굉장히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 자세를 통제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FM 알렉산더가 100년 전에 발견하셨던 것은 결국 현재 의식의 의지와 힘으로는 내 자세를 올바르게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을 한 겁니다. 그럼 결국 이 내 자세를 어떻게 올바르게 가져갈 거냐를 발견하셨던 건데요. 다시 한번 그림 보시면 빙산이 있죠. 이쪽 밑부분을 잠재의식이라고 위쪽에 드러난 일부분은 현재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지금 깨어 있어서 이런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을 보고 계시지만 그것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드러나지 않는 굉장히 깊은 잠재의식들이 있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의식의 의지와 힘으로는 잠재의식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통제하려고 해도 일시적으로 통제하는 척을 할 수 있을 뿐이고 결국은 통제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FM 알렉산더가 발견하셨던 것은 신체에 대해서 생각과 언어를 통한 메시지를 이렇게 디렉션을 전달합니다. 이렇게 전달을 하면 이 메시지는 물론 FM 알렉산더는 로봇 컴퓨터라는 이야기를 쓰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런 개념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신체는 그냥 죽어있는 고기 덩어리가 아니고 살아있는 생체, 고도의 인공지능 생체 로봇 컴퓨터로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의식이 잠재의식에 이런 메시지를 주면 우리 신체는 이런 고도의 생체 로봇 컴퓨터로서 이 메시지를 이해하고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테크닉에서 사용하는 이런 지시어는 첫 번째로 내 목이 자유롭다. 여기 이렇게 화살표로 그려져 있지만 이것은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 목이 자유롭다를 그림으로 나타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화살표를 나타내게 된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내 머리가 앞과 위를 향한다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 척추가 길어지고 넓어진다는 메시지가 있고 네 번째로는 내 다리와 척추가 서로 분리된다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내 어깨가 중심으로부터 넓어진다는 메시지가 있고요. 이것이 주된 메시지이고 보조 메시지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지시어를 사용해서 자기 자신의 자세를 바꿔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인데요. 이런 지시어들이 어떤 식으로 바뀌어 나가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컴퓨터를 쓰실 때 단축 아이콘을 쓰시죠. 그 단축 아이콘은 그 자체로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근데 그 단축 아이콘은 우리가 실행시키기를 원하는 프로그램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연결 상태를 알지도 못하고 알 필요도 없지만 우리가 그 단축 아이콘을 클릭하기만 하면 컴퓨터가 알아서 그 메시지를 해석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지시어는 이런 단축 아이콘과 같은 역할을 하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 단축 아이콘과 우리가 실행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리 단축 아이콘을 클릭하더라도 그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두 번째 측면은 경험과 이해의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어린이한테 내 기분이 즐겁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그냥 그 어린애는 그 내 기분이 즐겁다는 상태를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죠. 그럴 때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면 뭐 바닷가에도 데려가고 놀이동산에도 데려가고 여러 가지 즐거운 경험을 계속 시켜줍니다. 즐거운 경험을 시켜주면서 이게 기분이 즐거운 거야 라고 알려줄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아이는 내 기분이 즐거운 게 어떤 거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 그때 내 기분이 즐겁다라는 이 표현이 어떤 것인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똑같이 처음에는 내 목이 자유롭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도대체 이게 내 목이 자유로운 게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시켜주기 위해서 개인 레슨이든 그룹 레슨이든 알렉산더 테크닉 선생님들이 그것을 간접적으로 혹은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이건 똑같이 어린애들을 해변가에 데려가서 내 기분이 즐겁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하고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목이 자유롭다. 아까 5가지 지시어를 말씀드렸지만 대표적으로 내 목이 자유롭다를 꼽아보면 처음에는 내 목이 자유롭다는 게 도저히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지만 이 알렉산더 테크닉을 학습해 나감으로써 내 목이 자유로운 것이 어떤 상태인지 그러니까 본능 경험적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학생은 이제 내 목이 자유롭다는 상태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이 아이콘과 메시지를 사용하는 것과 병행해서 이 두 가지 것들이 서로 연결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 단축 아이콘과 메시지의 지시어가 기능이 활성화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바른 방향성의 발견과 습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프라이머리 컨트롤하고 그라운딩하고 디렉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뚜기가 이렇게 놓여있죠. 혹시 오뚜기가 왜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오뚜기가 이렇게 기울어지면 오뚜기의 이 아래쪽에는 굉장히 무거운 무게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게추가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지면에 이렇게 놓여있죠. 그래서 지구가 무게추를 이렇게 아래로 당기고 지면에 이렇게 받쳐주기 때문에 이 오뚜기를 이렇게 세우려는 방향성이 작용을 합니다. 이때 이 오뚜기는 스스로 이렇게 균형 상태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어떤 이유로든 이 무게추가 여기서 떨어져서 이쪽으로 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무게추가 이쪽으로 오면 이 무게추가 중력이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겠죠. 그리고 오뚜기가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력은 이때는 오뚜기를 이렇게 쓰러뜨리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비유를 해보자면 이때 만약에 오뚜기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중력은 고통스러운 장애물로서 작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뚜기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일어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끊임없이 중력은 오뚜기를 쓰러뜨리는 겁니다. 아무리 일어나려고 애를 써도 다시 중력은 오뚜기를 쓰러뜨리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무게추를 제자리 위치로 가지고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가지고 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력이 무게추를 당기고 정확하게 이렇게 받침이 놓여있기 때문에 이때는 이 힘이 작용하는 방향이 정반대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오뚜기는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겠죠. 단지 이 무게추가 자기 위치에 가는 것만으로도 중력이 고통스러운 장애물에서부터 아주 유용한 도구로서 저절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때는 노력을 할 필요 없이 단지 이 무게추가 자기 위치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중력이 오뚜기를 세워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던 원리들의 생각을 해보면 이 무게추를 제자리에 갖고 가는 것을 프라이머리 컨트롤이라고 비유를 할 수가 있고, 이 오뚜기가 지면에 잘 놓여 있는 것을 그라운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때 제자리에 무게추가 놓여 있고 제자리에 잘 놓여 있기만 하면 올바른 방향성은 저절로 생겨나서 우리 몸을 균형 상태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결국 아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프라이머리 컨트롤과 그라운딩과 이 디렉션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인체를 균형 상태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합니다. 머리가 제 위치에 있고 잘 놓여져 있다면 저절로 이러한 방향성들이 생겨나는 것이고요. 또한 이런 방향성들이 발생을 하면 머리를 자기 위치에 가지고 간데 굉장한 도움을 줍니다. 내 목이 자유로워지고 내 머리가 앞과 이유를 향하고 내 척추가 길어지면 머리 위치가 저절로 올바른 상태로 이렇게 회복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머리가 올바른 상태로 회복됐을 때만이 잘 내려놔 줄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런 프라이머리 컨트롤과 그라운딩과 디렉션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우리 몸을 균형 상태로 이끌어가는, 아까도 오뚜기가 저절로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노력을 하지 않아도 우리 몸을 균형 상태로 회복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오뚜기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뚜기가 이렇게 쓰러져 있습니다. 근데 왜 쓰러져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누르고 있는 거죠. 손가락으로 만약에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아무리 오뚜기가 자기 위치로 되돌아가려고 해도 이 오뚜기는 자기 위치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하고 똑같이 이렇게 보시면 중력에 눌려져 있죠. 우리 몸의 수많은 손가락들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뚜기를 균형을 상태를 깨트리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 몸에는 모든 관절들과 근육들에 이런 손가락들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손가락들은 불필요한 관념들, 불필요한 습관들, 불필요한 긴장들입니다. 근데 이런 불필요한 관념과 습관과 긴장을 버리지 않으면 아무리 오뚜기가 제자리 위치로 돌아오려고 하더라도 절대로 제자리 위치로 돌아올 수가 없게 되겠죠.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은 방법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사람은 정신병자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는 똑같이 이렇게 살면서 어제하고 똑같이 오늘을 살고 오늘하고 똑같이 내일을 살면서 뭔가가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그렇게는 안 된다. 같은 방법을 반복을 해서는 다른 결과를 절대로 가져올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만약에 어떤 동물이 이런 올가미에 걸려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 동물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올가미를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친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 동물이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이 올가미는 그 동물을 더 올가맬 겁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발버둥을 치는 게 아니고 먼저 멈추는 게 먼저 필요합니다. 멈추지 않으면 이 올가미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결국 불필요한 습관을 내려놓지 않으면 이런 자연스러운 상태가 발현되지 않습니다. FM 알렉산더가 발견했던 것들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또한 FM 알렉산더가 굉장히 강조하셨던 것들 중에 하나는 알렉산더 테크닉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알렉산더 테크닉은 주어진 자극에 대해서 특정 반응을 자제하는 것이 전부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이니비션을 굉장히 자제하기를 강조를 하셨었고요. 또 한 가지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가 하면 이니비션을 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알렉산더 테크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그 이니비션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하셨고요. 근데 이렇게 이니비션이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를 하면 보통 사람들은 억압하는 것과 좀 혼돈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억압하는 것과 자제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수도꼭지에서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고 있죠. 이 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을 때 이것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보통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수도꼭지를 손으로 꽉 잡아서 저 물줄기를 멈추게 하려고 애를 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아마 잠시는 어느 정도 멈출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막을 수도 없고 오랜 기간 막을 수도 없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억압한다는 것은 이것하고 비슷하죠. 억압한다는 것은 어떤 두 힘이 충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잠재의식에서 어떤 힘이 올라왔을 때 현재의식이 그것을 누르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자제하기는 만약 이 수도꼭지의 비유를 예를 들어보자면 이 물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그냥 펌프를 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물이 멈춘다는 그런 결과는 비슷하지만 이 수도꼭지를 손으로 잡아서 멈추게 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제를 한다는 것은 이렇게 수도꼭지를 손으로 막는 것이 아니고 이런 수돗물이 나오게 하는 펌프를 꺼버리는 것하고 비슷하다라고 이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비유를 하자면 그냥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그 오랜 기간의 그 시행착오와 여러 가지 연습을 통해서만 정확하게 습득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이기도 합니다. 다음에 다음 원리론 넌두잉이 있는데요. 오뚜기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균형 잡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릴까요? 네. 틀리니까 이렇게 써놨겠죠. 근데 생각해 보시면 오뚜기를 균형 잡는 것은 오뚜기가 아니고 중력과 우주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오뚜기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오뚜기가 나는 내가 균형을 잡고 있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 오뚜기는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뚜기를 균형 잡아주는 것은 오뚜기가 아니고 중력인 겁니다. 우주의 법칙인 거고요. 오뚜기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거죠. 한 가지 비유를 들면 시계가 있고 시계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상태를 A라고 하고 이쪽에 있는 상태를 B라고 이렇게 그 기호로 나타내 보자면 이 시계추는 A 상태와 B 상태를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는 거죠. 이때는 이 시계추는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와 미래는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똑딱이는 방식과 내일 똑딱이는 방식은 완전히 같을 겁니다. 불과 한 20, 30년 전까지만 해도 과학자들은 우주조차도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발견한 것들은 여기 보면 심장이 있고요. 뇌가 있고 날씨가 있고 경제적인 어떤 경제 활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장을 보자면 심장이 수축하고 팽창하는 것을 A 상태, B 상태로 갈 수 있고 뇌를 보자면 잠들었다가 깨어나는 것을 A 상태, B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날씨를 보자면 날씨가 흐려졌다가 맑아졌다는 것을 U 상태라고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호경기가 됐다가 불경기가 됐다가 하는 것도 어떤 두 가지 상태로 이렇게 기호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근데 과학자들이 최근에 발견한 것은 이런 간단한 시스템이 아니고 이건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들이죠. 심장만 해도 수많은 근육과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고 뇌는 말할 것도 없고 날씨도 그렇고 경제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자들이 최근에 발견한 것은 시스템이 이런 식으로 복잡해지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시스템이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동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시스템이 복잡해지면 이 두 가지 상태를 굉장히 복잡한 상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균형을 잡는 거죠. 이 선 하나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왔다가 이런 식으로 왔다가 이런 식으로 왔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심장이 수축했다가 팽창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뇌가 잠들었다가 깨어나는 것도 마찬가지고 혹은 회사에 출근했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시스템이 복잡해지면 이 시스템은 단순히 예측할 수 없는 굉장히 복잡한 방식으로 활동을 한다는 것이 최근에 밝혀지고 있는 거죠. 이것을 과학자는 스트레인지 어트랙터라는 단어를 붙여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보시는 것처럼 이 시스템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통제할 수도 없고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뇌와 몸과 마음은 현재 의식이 예측하고 통제할 수 없는 매 순간 새로운 방식으로 스스로를 균형잡는 겁니다. 이 복잡한 시스템들은 두 상태로 왔다 갔다 할 때 결코 이전에 지나갔던 길을 되돌아가지 않습니까? 반복하지 않습니다. 항상 B 상태에서 A 상태로 가면 이전에 없던 새로운 상태로 항상 A 상태와 B 상태를 계속 반복하는 거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몸과 마음은 현재 의식,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방식으로 예측하고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매 순간 새로운 방식으로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이 non-doing 우위를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non-doing을 이야기하는데 do nothing과 혼돈을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do nothing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만 non-doing은 어떤 인위적인 행황이 없다는 것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관념과 의도가 오히려 어떻게 더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방해합니다. 이때는 우리 몸과 마음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균형 조절 능력을 신뢰하고 그것을 회복했을 때만 그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발현될 수 있는 것이고요. 이 상태는 모든 가능성에 열려있는 중립 상태이고 필요한 행위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스스로 진행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 핵심 원리들 대표적인 것 5가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처음에는 이 핵심 원리들이 모호하기도 하고 서로 연관되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알렉산더 테크닉 학습이 진행되어 나감에 따라서 이런 그 알렉산더 테크닉들의 핵심 원리는 서로가 서로의 어떤 보완적이기도 하고 서로가 연결돼서 어떤 하나의 통합된 원리들을 이루게 됩니다. 알렉산더 테크닉을 배운다는 것은 지금까지 이런 핵심 원리들에서 뭐 primary control, direction, grounding, inhibition, non-doing 등을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핵심 원리들을 이런 평범한 동작들, 그러니까 긴다든가 누워 있는다든가 앉아 있는다든가 구부린다든가 걷는다든가 이런 평범한 동작들 속에서 이런 핵심 원리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평범한 동작들 속에서 이런 핵심 원리들을 찾아내면 다시 이 동작들은 속에서 이런 핵심 원리들을 더 깊이 터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런 평범한 동작들 속에서 선순환 과정을 일으키면서 점점 더 이런 핵심 원리들을 깊이 이해할 수가 있게 되고 이 동작들이 일상적인 동작들이 더 자연스럽고 효율적인 상태로 진행이 되게 되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알렉산더 테크닉의 장점을 뭐 대표적으로 한 3가지를 꼽아보면 철저히 몸을 기준과 중심으로 합니다. 몸은 가장 정직하고 자신과 타인을 기만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동작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러니까 나는 뭔가 잘 되고 있어라고 스스로 착각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의 동작은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속일 수도 없고 타인을 기만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움직임을 대상으로 합니다. 뭐 아주 특이한 동작이 어떤 특별한 도구가 필요하다든가 어떤 특별한 환경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냥 평범한 걷기, 뭐 눕기, 앉기, 서기 뭐 이런 평범하고 일상적인 움직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상생활과 유리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앉아 계시지만 예를 들어 뭔가 다른 것을 배웠다고 해보죠. 태권도를 배웠다고 하면 태권도는 이 순간 속에서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알렉산더 테크닉은 이렇게 강의를 듣고 앉아있는 이 순간에서도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것인 거죠. 그리고 깊고 넓은 활용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에 대해서 본질적인 접근을 취하기 때문에 건강, 치유, 스포츠, 예술, 명상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 가지 원리들을 말씀드렸었는데 이 한마디에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원리가 통합되어 있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FM 알렉산더가 하신 이야기인데 잘못된 것을 그만두면 올바른 것은 저절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들은 잘못된 것을 찾아서 그거를 뜯어 고치려고 하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뜯어 고치는 것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한테서 잘못을 찾아내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다른 사람들이 있는 뭔가를 뜯어 고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치를 통해서 뭔가 세상을 뜯어 고치려고 다른 뭔가를 자꾸 바꾸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FM 알렉산더가 이야기하셨던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잘못된 것을 찾아서 그걸 고치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을 그냥 그만두기만 하면 올바른 것은 저절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또 이 한 가지를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건데요. 이걸 보시면 FM 알렉산더가 얼마나 철저하셨는지를 아마 감을 잡히실 겁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고 무엇인가를 알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FM 알렉산더는 당신이 무언가를 알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바로 그걸 버릴 준비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